네,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강대국 경쟁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아까는 이제 미국의 동아시아 지역의 전반에 대해 갖고 있는 이익과 어떻게 질서를 운용해 왔는지를 말씀을 드렸다 한다면 지금은 이제 2008년 이후에 미국이 겪고 있는 미국의 쇠퇴 논란뿐만이 아니라 그로부터 노정되는 이제 강대국 경쟁의 양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많은 논란과 많은 미디어의 주목을 받고 있긴 하지만 그것이 세계사에 있어서 이제 새로운 현상이냐라고 질문을 던지면 새로운 현상은 아닙니다. 이제 역사를 보시면 전 세계에 있어서 이제 많은 역사 속에 많은 강대국들이 있었고 강대국들이 경쟁하는 것은 항상 있어 왔던 일입니다. 다만 지금의 강대국 경쟁, 특히 이제 미중 간의 강대국 경쟁이 주목을 받는 부분 중에 하나는 바로 트럼프 행정부에 있어서 디커플링이다라고 하는 행위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디커플링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하는 의미가 커요. 양쪽의 상호 의존을 통해서 상당히 이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사이였지만 그것을 이제 의도적으로 끊어낸다라고 하는 의미가 큰데 그걸 한국말로는 이제 탈동조화라고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리고 왜 중요하냐라고 한다면 보통 강대국 경쟁에 있어서 탈동조화가 일어나는 것은 보통 전쟁기에 일어났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든지 로마 시대라고 하든지 중세 시대라고 하든지 지금의 디커플링은 전쟁기가 아니라 이제 평시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죠. 강대국들 간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상황에서도 디커플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디커플링은 미중 양국의 경제 민족주의,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아메리카 퍼스트라고 하는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 있었죠. 이를 통해서 이제 중국과 많은 무역 전쟁을 하기도 했었고 중국 역시 사실 많은 미디어에 이제 나오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공격적인 산업화 정책을 통해서 내수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한 경제 민족주의에 의해서 미중 디커플링이 지금 평시에 강대국들과에는 이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지금은 일반적인 이제 강대국 경쟁의 양상과 다른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 확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현상 때문에 사실 미중 경쟁은 좀 더 악화되었다. 그리고 디커플링이 좀 더 추동되었다라고 표현드릴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보통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그런 보건안보 위기가 발생을 하면 일반적으로 국가들은 협력을 합니다. 물론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현상이 상당히 특이한 점 중에 하나는 과거의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남반구 국가들, 개발도상국이나 저개발국에 집중돼서 나타나서 강대국들이 도와주는 형태였다라고 한다면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는 강대국들 사이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개발도상국이 아니라 선진국들 사이에 집중적으로 나타난 질병이기 때문에 상당히 선진국들도 이제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치료하기 위한 치료제나 의약품이나 이제 일반적인 일용품이나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까지 중국에 의존하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계기가 바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다시 말해서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상당히 미국의 경쟁자였고 또 이제 적국이고 그런데 그러한 나라에 자기의 안보가 의지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던 계기가 바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는 더더욱 중국과의 경쟁을 이제 심화시키는 결과로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사실 더욱 악화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미국이 단순히 이런 경제나 안보에 대해서 이제 중국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양국은 체제가 다르다라고 하는 점을 이제 비판하기에 이릅니다. 최근에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라고 하든지 백악관에 있는 여러 인사들이 이런 언급들을 많이 했어요. 이거 이제 페이스북에 이제 국무부가 매일 업데이트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여기 나와 있지만 폼페이오 장관이 We will hold the Chinese Communist Party accountable. 다시 말해서 지금의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책임은 중국이 아니라 중국 공산당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를 하면서 중국의 체제를 공격을 하고 또 동시에 중국의 국민들과 중국의 이제 지도부들을 이제 분리하여 접근하는 그런 법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중 경쟁은 단순히 군사안보 경쟁 부분이 아니라 이제 체제에 관한 문제가 됨으로써 사실 타협하기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경제 문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FTA 협상에서도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어떤
사안은 양보하고 어떤 사안은 우리가 이득을 취하는 이런 타협이 가능한데 체제라고 하는 것은 그 국가를 운영하는 원리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의 이제 타협이다라고 하는 것은 체제 붕괴를 의미합니다. 체제를 바꿔야 되는 것이고 헌법을 바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쟁의 양상은 정말 타협이 할 수 없는 수준으로 이제 위기 고조로 이어지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나타났던 게 이제 홍콩 및 대만 민주화 문제가 있었고 최근에 미국이 가장 많은 주안점을 두고 있는 위구르 인권 문제, 그 이후에 최근에 이제 북한 인권 문제까지 나타나게 되었죠. 단순히 체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경제, 안보, 이제 군사, 그다음에 이제 이런 사회적인 문제까지 상당히 전방위로 확산되는 그런 추세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미중 경쟁이 일어나는 지점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미국과 중국이라고 하는 두 국가는 태평양을 두고 이제 있는 국가거든요. 그럼 이 국가가 경쟁을 하고 있는 건 알겠는데 그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 공간이 어디냐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안에 바로 한국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이 미중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알아보는 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앞선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아시아 지역에서의 미국의 초기적인 이익은 바로 시장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미국은 마찬가지입니다. 아시아 지역은 전 세계 GDP의 40%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 지역을 보면은 유럽도 상당히 이제 침체 국면을 겪고 있고 아프리카는 여전히 상당히 저발전을 겪고 있고 라틴 아메리카 역시 마찬가지이고 경제적으로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고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바로 아시아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 상당히 구매력이 높은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 그럼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한 여기 나와 있지만 구매력이 높은 중산층이 2030년까지 아시아 지역 내 23억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한 시장이 아시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게 이제 2019년 데이터입니다. 파란 부분이 경제 성장률이 상당히 높은 지역,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시작된 이후로도 상당히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인 지역인데 여기 아시아 지역이 대부분 파란 걸로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유럽 지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선진국이긴 하지만 전통적인 선진국이죠. 이미 이제 경기 침체로 이제 상당히 고통받고 있고, 동시에 최근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너무나 급격하게 확산이 되어서 그로 인한 후과 역시 상당히 클 거다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장으로서의 아프리카가 있긴 하지만 여기는 상당히 불확실성이 많은 지역이기도 하죠. 내전도 있고 이제 기근이라고 하는 예측할 수 없는 부분도 있어서 상당히 불안정한 지역인 반면에 아시아 지역은 시장이 넓을 뿐만이 아니라 그만큼 구매력이 있는 중산층들이 넓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상당히 매력적인 시장이었다라고 이제 미국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군사력 상위 7개국 이제 1위부터 이제 뭐 이렇게 전 세계 국가들 이제 순위를 매겼을 때 군사력 상위 7개국 중에 6개국이 바로 아시아 지역에 있습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인도, 한국입니다. 여기에 빠진 게 이제 영국이죠. 영국은 저기 이제 유럽에 있고 이제 6개국이 아시아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서 그만큼 많은 군사력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구매력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 지역에 있어서의 힘의 균형이 상당히 중요한 지역 중에 하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동시에 이 6개국이 이제 핵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 또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지만 미국, 러시아, 중국, 북한, 인도, 파키스탄. 그러니까 아시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아이러니한 지역이다라고 보통 표현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경제력도 상당히 좋지만 군사적인 이제 갈등도 촉발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 바로 아시아 지역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미국은 상당히 이 지역을 경제적으로 중요하지만 또 이제 안정적인 국제 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국가다라고 하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이제 아시아에 대해서 미국이 갖고 있는 사령부는 과거에 이제 태평양 사령부였지만 최근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 들어와서 인도 태평양 사령부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인도 태평양 사령부를 중심으로 인도 태평양 지역 내에 미군이 35만 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은 몇 명일까요? 이거에 비해서는 정말 많은 숫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물론 이 35만 명이 항상 주둔해 있는 것은 아니고 순환 배치를 통해서 이제 유럽 전구라고 하든지 이제 남미라고 하든지 여러 지역으로 이동하긴 하지만 상시적으로 이 지역에 있는 군인의 숫자는 바로 육해공군 다 합해서 35만 명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점에서 아실 수 있겠지만 최근에는 미국이 이제 독일이라고 하든지 이라크나 이제 아프가니스탄에서 주둔하고 있던 미군을 빼고 있는 상황입니다. 철군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러한 군인들이 좀 더 이런 인도태평양 정부에 이제 배치될 거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역은 그런 점에 있어서 미국이 유지해온 자유국제주의 질서를 가장 많이 유지해야 되는, 그리고 그것이 유지되어야 되는 질서이고, 그런 맥락에서 미국의 이익이 담보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이 인도태평양 지역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그 안에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전 세계 군사비 지출에 관한 현황입니다. 2019년 데이터고요. 이 지도는 뭐지라고 이해하실 수가 있겠지만 이거 북반구입니다. 이거 북극이고요. 지구본을 이제 위에서부터 본 모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동그라미가 크면 클수록 이제 국방비가 상당히 크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여전히 미국이 가장 많은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을 빠르게 쫓아가고 있는 중국이 있고요. 여기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게 많이 쓰고 있고 일본과 러시아, 영국 주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주요 국가들 그리고 핵을 갖고 있는 국가들이 이 국방부에 몰려 있고 그 중에서도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바로 이제 동아시아 지역, 특히 이제 서태평양 지역에 있는 미군 주둔 현황입니다. 여기 이제 주황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국가들이 미국이 이제 주둔하고 있는 국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전토방위 원칙에 따라서 일본 전역에 이제 미군이 주둔하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서울, 오산, 군산 이제 평택으로 많이 옮겼죠. 많은 미군들이 주둔하고 있고 태국, 그다음에 필리핀, 호주에 이르기까지. 많은 이제 미군이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특히 이제 인도 태평양 지역, 인도 태평양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시아 태평양에서 그 전구의 영향력이 인도 바로 요 서부 지역, 인도와 파키스탄 요 사이 지역까지 넓혀진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만큼 이 지역, 인도양이라고 하는 지역 역시 중국과의 경쟁이 확산되는 지역으로 미국이 인식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도라고 하는 국가의 도움 없이는 이 지역에서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까지 이르렀다라고 미국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러한 미중 간의 디커플링, 그 다음에 이제 미중 간의 경쟁이다라고 하는 기조에 대해서 이제 미국 내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이제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 같이 이렇게 디커플링을 추진한 대통령은 상당히 많지는 않지만 이것이 미국 내 이제 의회라고 하든지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많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 유권자들은 이제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지면 과거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반감이 없었어요. 근데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하도 중국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많이 하고 동시에 이제 중국이라고 하는 국가들이 미국 본토에서의 어떤 일자리를 뺏어간다라고 하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특히 경제 안보를 건드리면서 미국 내 유권자들이 중국에 대해 갖는 이제 반감은 상당히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디커플링은 미국 내에 있어 상당히 의회라고 하든지 일반적인 유권자 차원에서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바이든 당선자는 물론 트럼프를 비판하고는 싶겠지만 이 중국 정책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유약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유권자들의 표를 잃는 상황에 왔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그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선거 기간 내내 민주당의 이제 조 바이든 후보를 중국에 대해서 유약하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한 적이 있었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바이든은 뭐라고 반박을 할 수가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예전에 이제 시진핑 이제 공산당 서기 국가 주석이죠. 과 이런 행사도 많이 참여를 했었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이제 많은 공격을 지난 선거 기간 동안에 받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이제 오바마 행정부 당시에 대중국 정책이 관여였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관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중국과의 상호작용을 늘리고 중국과의 접촉면을 늘리면 중국의 자유국제주의 질서 속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가정에 근거합니다. 중국이 변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중국이 그런 것들을 받아들일 것이다라고 하는 가정하에서 중국과의 상호작용을 넓혔지만 그것이 실패했다라고 하는 게 지금의 입장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은 그러한 가정에서 이미 시작이 되었고 그러한 것들이 또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바이든 후보 역시 이 관여라고 하는 것들을 빼야지만 이제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공약이 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구조적인 변화가 결국은 지금의 이제 바이든 후보의 대중국 정책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고, 지금 코로나 국면에서도 미국은 앞으로의 경제 회복이 상당히 중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국과의 어떤 경쟁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회복이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시장 경제 체제에서는 많은 무역, 많은 투자, 사람들이 많이 교류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디커플링을 통해서 중국과의 관계를 단절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한다면, 자기의 이제 손해를 감수함으로써도 이제 코비드-19 국면에서 이제 경제 회복을 시도하겠다. 그만큼 이제 중국과의 디커플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입장으로 미국이 선회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사안보적인 측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이제 대선 국면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군사안보적인 측면, 이제 좀 더 하드웨어적인 측면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미국은 태평양 국가, 패시픽 파워라고 보통 스스로를 표현을 합니다. 이제 이러한 표현을 한 지는 많이 오래되지 않았어요. 사실 미국의 이제 전통적인 동맹 관계는 나토, 대서양 관계에 있었습니다. 근데 중국이 부상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이제 쇠퇴 논란이 있었던 2008년을 중심으로, 다시 말해서 중국이 부상하는 시점을 중심으로 이제 미국은 스스로를 태평양 국가로서 스스로를 자리매김을 하고 이 지역에 대한 관여를 좀 더 넓히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미국의 이제 태평양 지역에서의 역할을 역외 균형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역외라고 하는 표현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역외라고 하는 것은 오프쇼어라고 보통 표현이 되는데, 오프쇼어라고 하는 것은 해변가에서 떨어진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이제 미국과 아시아가 존재를 하잖아요. 그것을 굳이 건너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커요. 동맹체제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 굳이 거기에 가서 전쟁을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필요가 없다. 동맹국들과 동맹체제를 통해서 영향을 행사하겠다. 이 지역에서 미국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이익은 이 유라시아 대륙, 특히 이제 이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현상 변경인데, 그 현상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 질서가 유지되는 한 괜찮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현상 변경이 없는 수준까지는 미국이 본토에서 나오지 않겠다. 미국 본토에서 이제 동맹국을 통해서 영향을 행사하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역외 균형자 역할입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까지 이후로 이제 냉전, 그 다음에 2008년까지는 역외 균형자 역할에 상당히 충실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상당히 동맹이 중요하게 되었고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그 미국의 동맹 체제가 상당히 이제 위협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이제 미중 경쟁이 군사안보적 측면에서 나타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바로 여기에 있는 요인들에 의해 근거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을 위협적으로 생각하는 이유, 특히 이제 중국이 미국의 동맹 체제, 아까 얘기했던 그 허브 앤 스포크 형식의 동맹 체제를 위협적으로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동맹 체제로부터 노정하는 동맹국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군이 이제 주둔을 하고 있죠. 서태평양으로부터의 미국의 해상 배치 공습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 그다음에 일본, 그다음에 필리핀으로부터 언제든지 중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군사력이 동아시아에 집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점이 중국으로서는 상당히 위협적으로 느껴졌었고, 동시에 중국이 이제 경제를 발전을 해서 이제 다른 나라 무역을 하고 다른 나라와 교류를 하려면 태평양으로 나와야 되죠. 중국 같은 나라는 바다가,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라고 하지만 중국의 바다는 우리의 서해안밖에 없어요. 그쪽으로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 나오려고 한다면 미국의 영향력 하에 있는 다수의 초크포인트, 동맹국들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여러 지점을 지나야 됩니다. 그러한 점에 있어서 최근에 나타나는 것들이 바로 이제 도련선 전략입니다. 이제 중국이 해양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의 영향력을 다른 국가의 간섭이나 개입을 받지 않고 자유로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움으로써 해양에 대한 통제력을 갖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해양 통제 개념인데,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제 1도련선, 2도련선 이런 식으로 한 번에 중국이 서태평양 전체에 대한 영향을 확대하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이제 영향력을 확대하게 됩니다. 여기 나와 있지만 여기 이제 중국이 있고 이제 서태평양 영향이죠. 첫 번째로 보이는 거, 이 빨간 선이 1도련선입니다. 여기 제일 요즘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남중국해 여기 있죠. 1도련선이다라고 하는 것은 일본 요코스카에서부터 이제 대만, 그 다음에 이제 필리핀 서쪽 해안까지를 포함하는 선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주로 이제 미국 측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유추하는 선입니다. 중국은 이거에 대해서 한 번도 공개를 하진 않았고요. 우리가 이제 중국의 해양 활동이라고 하든지 중국의 이제 어떤 고위급 관리의 말들을 많이 추론하다 보면 대충 1도련선은 요 정도 지점에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나라도 이제 서해안은 이미 포함됐죠. 그래서 1도련선에 대한 논란이 있었을 때 이런 남중국해 문제가 일단 처음으로 불거졌고 대만 역시 그러면 이 대만 해협을 미국이 통과할 수 없는 것이냐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기 서해에 있는 어부분들이 많은 고생을 하고 있어요. 중국 어부들에 의해서. 근데 그분들이 이제 중국의 정말 민간인이냐라고 한다면 그건 아니거든요. 중국의 민병대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점차 영향력을 요 건내로 1도선 내로 이제 영향을 확대하고 있고 그 이후에 여기서 해양 통제력을 이제 확보를 한다면 다음으로 이제 제2도련선 여기 괌과 팔라우 그다음에 여기 이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까지 이어진 요 선 제3도련선은 이제 하와이까지입니다. 2050년까지 달성하겠다라고 하는 해양 통제에서는 바로 제3도련선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1도련선은 거의 완성됐다라고 이제 보통 중국 이제 군부에서는 이제 자신감을 갖고 있고 이제 2도련선을 갖고 있고 그런 점에 있어서 그 양안 그러니까 대만의 해협 사이에 미군 이제 군함도 많이 들어가지만 최근에 이제 중국의 항공모함도 많이 이제 출몰을 하고 있고요. 동시에 이제 동중국해 일본과 이제 갈등을 빚고 있는 동중국해 연안에도 최근 많은 중국의 이제 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대륙 국가를 넘어서 주로 이제 우리가 이제 러시아와 중국을 대륙 국가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는 해양 국가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해양 강국, 대륙 국가가 아니라 해양 강국으로 가야만이 중국이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문제 의식 하에서 상당히 공격적인 해양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한 중국의 이제 해양 통제력을 강화하는 방법에 있어서 하나의 이제 수단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그레이전 컨플릭트, 바로 이제 회색지대 분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개념을 보시면 여기 나와 있지만 상대국의 무력 대응을 이끌어내거나 전면전 개진의 임계점을 넘지 않는 수준에서의 도발을 의미를 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남중국해 분쟁이죠. 그러니까 남중국해 같은 경우는 인공섬 건조가 상당히 이제 많은 논란을 낳았는데 사실 인공섬 건조하는 것이 이제 중국만이 한 건 아니고 영내 국가들이 많이 이제 기존에도 했던 행위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이제 남중국해에 중국이 건조했던 그 지점은 이미 이제 해양 분쟁, 특히 이제 해양 주권이라고 하든지 어업이라고 하든지 이런 측면에서 많은 분쟁이 이미 일어나고 있는 지점에다가 이제 인공섬을 만들었다라고 한 점에 있어서 많은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은 상당히 저강도 이제 도발이죠. 인공섬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근데 그런다고 해서 주변국들이 그 섬을 공격을 하거나 뭐 이제 해병대가 가서 점거를 한다거나 이런 식의 어떤 전면전을 치르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한번 건조를 하게 되면은 그것이 장기간 축적될 때에는 아예 전략 환경이 바뀌게 됩니다. 인공섬은 중국 거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중국 영토라고 인정을 받으면 거기서부터 이제 해양 영해권이라고 하든지 영공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지역을 미군의 비행기나 미군의 항공모함이 자유롭게 이제 다닐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하죠.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이런 그레이전 컨플릭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뿐만이 아니라 강대국들이 손 쓸 씀도 없이 이제 이 지역 내에 현상 변경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현상 변경에 대해서 물론 미국이 이제 중국과 그런 어떤 남중국해에서의 결전을 한다면 질 가능성은 상당히 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전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점진적인 현상 변경이 일어나서 그것이 축적될 경우에는 아예 이제 남중국해 전략 환경이 바뀌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레이전 컨플릭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이 해양 통제를 이제 행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이고 그것은 전략 차원에서 이제 군사적으로는 반접근 지역 거부 전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게 이제 미국의 CSIS에서 이제 계속 업데이트라는 이제 데이터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중국의 이제 남중국해 이제 인공섬 건조한 게 이 부분이고요. 여기에 뭐 이제 처음에는 건물을 짓고 운동장을 짓더니 뭐 이제 요즘에는 레이더 기지를 갖다 놓고 비행기도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레이더 기지, 그 다음에 이제 비행기가 날아갈 수 있는 그 거리를 이렇게 측정을 한 겁니다. 동그랗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레이더가 이렇게 동그랗게 이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넓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중국의 이제 비행기, 특히 이제 공군력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를 이제 측정을 해봤더니 여기까지 갈 수 있더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지역에는 미군의 이제 항공기라고 하든지 미국의 항공모함이 들어가기 상당히 어렵다라고 하는 걸 의미를 해요. 여기 들어가는 순간 레이더에 딱 잡히거든요. 들어왔구나. 그러면 이제 연락을 하겠죠. 왜 들어왔니? 라고 이제 연락을 하겠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자유국제주의 질서 요소 중에 하나가 이제 항행의 자유라고. 다시 말해서 이제 공해상에서는 자유롭게 이제 항해를 하고 이제 비행기가 지나갈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그것이 침해받고 있고 그것이 침해받는 순간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의 동맹체제가 했던 역할, 전력의 투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이 사이트에 가시면 하나하나 체크하시면 이게 점점 넓어지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중국이 남중국해 지역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 통제력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넓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사실 이제 남중국해에만 집중돼서 나타나는 것이고 중국의 대부분의 이제 미사일 기지들은 이쪽 해안가에 있고 저쪽에 이제 동북 쪽에도 하나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이 지역, 동북아 지역 자체에는 상당히 중국의 영향권에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을 바로 이제 반접근 지역 거부 전력이다라고 합니다. 반접근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미국이나 경쟁국이 이 지역 내에 들어오는 것을 막는 것을 의미를 해요. 탄도미사일, 위성요격체계 잠수함, 공군력과 해군력을 통해서 이 지역으로 들어온 것을 꺼리게 만드는 것이고 지역 거부라고 하는 것은 설사 이 지역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이 지역 내에서의 어떤 작전 행위는 어렵게 하는 것. 이것을 이제 지역 거부 역량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아까 얘기했던 이런 전력을 통해서 점차 강화되는 추세에 있고 한반도 차원에서는 만약에 이제 좀 더 이제 강화가 된다면 유사시 이제 연합방위 태세, 한미 간의 연합방위 태세도 어려워지는 이제 상황이 온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여기 서해안 지역.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일로 항공모함이 들어올 수 있느냐, 이 지역으로 나갈 수 있느냐가 상당히 관건인데 이제 이러한 해양 통제력이나 이런 이제 A2AD가 강화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어려워지지 않을까, 그런 순간이 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레이존이 그러면은 그렇게 군사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미중 경쟁 양상이었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제 가장 미중 경쟁이 먼저 일어났던 영역은 이제 경제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코비드-19 때문에 미국의 글로벌 가치 사슬,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미국의 생산망, 공급망 모든 것이 다 중국에 의존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취약성으로 이제 밝혀졌고, 근데 이것이 이제 코비드-19 때문에 생겨나게 된 것은 아니고 그 이전에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어나기 전에도 이미 미국 의회나 이제 행정부에서 이런 경고들은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단순히 일용뿐만이 아니라 미국이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는 AI 기술, 그다음에 이제 의약품, 에너지, 그다음에 관련 기술 영역에 있어서도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 생산뿐만이 아니라 기술 개발, 이제 원천 기술이라고 하는 것도 중국에 의존하는 부분이 많다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이제 분석이 되어 왔었고 경고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에 있어서 이제 중국에 대한 어떤 무역 분쟁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 미국이 시도하는 어떤 경제적 영역에서의 디커플링은 이런 식의 글로벌 가치 사슬 대중국 취약성에 근거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대안으로 특히 이제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1대1로에 대한 대응으로 나타나는 것이 최근에 정말 그 코로나 국면에서도 이제 미국이 우리에게 요청했었던 EPN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EPN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의 1대1로에 대항하고 있습니다. 1대1로라고 하는 것은 중국의 이제 동쪽 해안에서부터 이제 중동을 지나 유럽까지 이어지는 인프라 네트워크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포함되는 국가들은 중국과의 개발 협력을 하거나 투자를 하거나 이제 무역을 하거나 이런 식의 이제 가치 사슬을 확장하는 공간에 있는데 그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미국은 EPN이라고 하는 것을 제시를 했고 약간 늦은 감이 있지만 EPN을 통해서 여기 나와 있죠. 중국 본토로부터의 생산망, 공급망 이런 것들을 다 일단은 미국 본토로 다 회수. 이것 때문에 상당히 미국 내에서는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과연 중국 본토에 있던 기업들을 미국 본토로 이제 불러들이는 것이 과연 기업에 있어서 이익이냐라고 하는 말린 논란이 있었지만 그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그 대외 정책으로 인해서 많은 부분 이제 돌아온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 미국만의 어떤 가치 사슬을 만들기 위해서 생산망 공급망들을 새로 재조정하는 노력들이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그럼 누가 여기에 참여할 것이냐의 문제가 이제 제기됩니다. 거기서 이제 우리가 얼마 전에도 이제 우리에게 요청이 왔었죠. 우리가 EPN에 들어올 것이냐, 그 맥락에서 이제 쿼드 플러스에 들어올 것이냐, 이런 식의 새로운 이제 협의체, 새로운 가치 사슬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디커플링이 강화가 되면 사실 미국과 중국 이외의 국가들에게는 상당히 도전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미중 관계에 있어서 그 사이에 국가에 있는 국가들 경우는 미국에게는 안보를, 중국에게는 경제를 의존해왔던 그러한 균형 상태가 무너지는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이 이제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디커플링, 그러니까 양국 간의 상호 의존 관계를 끊어버린다라고 한다면 그 사이에서 상호 의존을 하던 국가들은 그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 입장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미중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러한 전략을 취해왔었어요. 보통 이제 안미 경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미국에 대한 안보, 중국에 대한 경제, 요거를 이제 주요한 대외 정책적 기조로 삼아왔었는데 만약에 디커플링이 지금보다 더 심화된다, 정말 블록화되는 경제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미중 이외의 국가들은 더 이상 선택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동시에 이제 국가들뿐만이 아니라 기업들에게 있어서도 대부분 기업들은 우리나라 기업들을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미국 시장도 상당히 크고 중국 시장도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양쪽에 다 이렇게 공략을 해서 이제 수출도 많이 하고 투자도 많이 해왔지만 이렇게 블록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기준을 갖고 있고 서로 다른 제도를 갖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미중 양쪽에 동시에 공략하는 기업의 전략이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그러한 점에 있어서 이런 디커플링이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미중 간의 경쟁이 아니라 전 세계를 군사, 경제, 안보, 사회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이제 양분화가 되는 결과로 이어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이제 미국이 대응하고 있느냐,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미국이 인식하고 있느냐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미국은 이제까지 앞서 이제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 우위에 이제 세력 균형이 있었고 미국이 유지해온 자유국제주의 질서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점진적으로 쇠퇴하고 있다라고 하는 인식을 미국도 갖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 같지만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을 비교했을 때 이게 역전되지는 않았지만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군사력, 경제력이라고 하는 것의 그 격차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있다라고 미국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동맹국들의 이제 협력, 그다음에 동맹국들과의 이제 결집을 추구하는 여러 가지 행태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쿼드 플러스라고 하는 최근에 논의가 있었던 것, 그다음에 Five Eyes 3, 그다음에 데모크래틱 10 같은 여러 가지 소다자 협력을 좀 더 활성화시키려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미국의 이제 쇠퇴해가는 국력을 좀 더 상쇄시키려는 노력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번 데이터를 통해서 볼까요? 여기에 있는 동그라미들은 다 각 국가들의 경제력의 크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동그라미들이 풍선처럼 이쪽에서 나오고 있고 이쪽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서구 선진국들, 전통적인 서구 선진국들이죠. 미국을 포함한 자유국제주의 질서에 포함되어 있는 국가들과 그렇지 않은 신흥 국가들 사이에 경제력의 차이를 보여드리고 있어요. 보시면 여기 파란색이 미국이죠. 파란색, 여기 일본, 그다음에 이제 독일, 프랑스, 이제 영국. 이런 식의 동그라미들을 보면은 상대적으로 신흥 국가들에 비해서 작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것을 다 합해 놓으면은 이제 중국이나 신흥 국가들보다는 작지만 이러한 확대되는 추세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미국이 갖고 있는 의식이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는 군사비 지출에 관한 겁니다. 여기 아래쪽이 94년도, 위쪽이 이제 2015년도 데이터를 가지고 파악한 것이에요. 이게 검정색이 이제 미국에 관한 것, 파란색이 이제 나토 동맹국들, 그 다음에 여기 연한 하늘색이 아시아 태평양에 있는 동맹국들입니다. 이들이 이제 전 세계 국가들이 모두 사용하는 군사비 지출에 있어서의 퍼센티지를 나타낸 것인데,
이 94년보다 2015년에 현격하게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걸 인식하실 수 있고, 상대적으로 여기 미국이 인식하는 중국이나 러시아 같이 경쟁자들이나 적국들의 군사비 지출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인식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동맹국들과의 어떤 협력이라고 하든지 다자화 플랫폼을 상당히 선호하게 되는 지금의 미국의 대정책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미국과 중국의 경쟁 분야에 있어서의 이제 과학 및 기술 분야를 잠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최근에 5G, 그 다음에 이제 화웨이 제재, 미국의 화웨이 제재가 상당히 큰 이제 이슈였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것을 좀 더 큰 구상을 보면 중국이 추구하고 있는 디지털 실크로드 구상 속에 이 5G와 화웨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 디지털 실크로드를 통해서 중국이 추구하고 있는 것은 중국 기업들로만 구성된 첨단 기술 네트워크, 자급자족 생태계입니다. 이것이 1대1을 통해서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 이제 지도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중국 본토에서부터 이제 아라비아 반도를 지나서 이제 아프리카 대륙, 그다음에 유럽 지역까지, 그다음에 아프리카를 관통해서 라틴 아메리카까지 확대되는 것이 바로 이 디지털 실크로드의 현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를 통해서 단순히 이제 해저 케이블이나 어떤 인프라만 구축되는 것이 아니라 중국에서 생산되는 여러 미디어 컨텐츠들을 다 이 디지털 실크로드를 통해서 전 세계로 이제 송출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미국이 이것에 가장 기반이 되는 5G 네트워크를 이제 상당히 제재를 하고 화웨이라고 하는 이제 기업을 퇴출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였던 것이고,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과학기술 영역에서 이제 디커플링도 점차 전방위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추세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것을 그러면 완전히 양분화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이제 인프라 같은 경우 완전히 망을 분리할 것이냐의 논쟁이 있어요. 트럼프와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차이점은 거기에 나타날 거다라고 보통 예측이 되지만, 트럼프 같은 경우는 사실 정말 망을 분리하려고 했었어요. 인프라를 완전히 이제 나누자라고 하는 입장이었는데, 바이든 같은 경우는 그것이 이제 가져올 이제 후과가 이제 상당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대외 정책적 기조를 이제 고민하는 과정 속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대중국 제재 수위는 아직까지는 전방위적이라기보다는 화웨이 사회에서 알 수 같이 이제 미국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수준에서의 제재만을 아직까지는 나오고 있지만, 만약에 이러한 미중 경쟁이 기술 영역에서 좀 더 확대된다라고 한다면 정말 어떤 수준에서 이제 분리나 정말 디커플링도 이제 일어나는 것이 이제 놀랍지 않을 상황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제 그런 디지털 실크로드에 대항해서 클린 네트워크라고 하는 구상을 얼마 전에 발표를 했고, 여기 나와 있지만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케이블이죠. 이제 1대1로를 따라서 나타나는 디지털 실크로드에 대항하는 새로운 인프라, 새로운 이제 디지털 이제 어떤 거버넌스를 만들기 위한 시도가 바로 이 클린 네트워크고요.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것은 사실 국가들일 수도 있지만 여기 나와 있듯이 기업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KT와 SK텔레콤도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중국이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디지털 실크로드에 많은 기업들이 이제 대항을 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미중 경쟁이 일어나는 영역으로서의 제도적인 부분들을 보도록 할게요. 제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계신 여기 나와 있는 것들 중에 아마 많은 부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APEC이라고 하든지, 최근에 많은 논란이 있었던 AIIB라고 하든지, 아세안이라고 하든지, 아시아 지역에는 상당히 많은 국제기구와 제도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제도를 누가 이끄느냐가 이제 관건인데,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미국의 이제 여건이 상당히 악화되면서 이런 제도들에 대한 관여가 상당히 약화되었는데, 그 틈을 타서 여러 가지 제도들이 다양한 행위자들에 의해서 생겨나고 또 이끌어지고 있습니다. 아세안 같은 경우는 이제 아세안이라고 하는 큰 10개 국가가 이끄는 제도들이 이렇게 많고요. 미국이 전통적으로 이끌어왔던 기구들, 그다음에 중국이 이끌어오는 최근에 많이 생긴 기구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들을 한번 지도를 펼쳐놓고 이제 표시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전통적으로 아세안이 아시아 지역에 유지해왔던 그런 제도들이 있고,
미국이 이끌어한 제도들이 있고 중국이나 러시아들이 이끄는 제도들이 있고 그 외에 이제 중동 국가들이 이끄는 제도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서로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각각의 제도들이 하고 있는 행위나 정책이나 규범이나 이런 것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여기를 누가 이끄느냐가 사실 그 지역 질서를 어떻게 이끄느냐와 연동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이 아시아 지역에서의 이 제도들의 경쟁을 누가 주도권을 줄 것이냐.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까지 큰 제도적인 어떤 관여는 없었지만 지금의 중국과의 어떤 제도적인 경쟁 양상은 이제 앞으로 좀 더 확대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럼 이제까지 미국의 동북아 정책을 중심으로 대립과 갈등이라고 하는 부분을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공존과 평화,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한국이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공존과 평화를 모색할 수 있는지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